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산림청이 나무가 30-40년쯤 되면 탄소 흡수량이 떨어지니까 베어내고 어린 나무를 심어서 탄소 흡수량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환경단체들은 나무가 100살쯤 되면 탄소 흡수량이 다시 크게 늘어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떠나서 나무가 우거진 숲을 다양한 생물이 함께 살아가는 생태계로 보지 않고 탄소량 목표 채우기 수단으로 본 산림청의 인식은 참 놀랍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00명에 육박하며 석 달여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해군 상륙함에 근무하는 승조원 33명이 무더기로 감염돼 해군이 모든 함정 승조원들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도입 예정된 백신이 지연된 사례는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11월 집단 면역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이 구매해 코로나19 자가 검사가 가능한 진단키트가 조건부 사용 허가됐습니다.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가족회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회사 명의로 땅을 매매해 시세 차익 3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 인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이른바 리얼돌 체험방이 법의 사각지대 속에 곳곳에서 성행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는 학교 인근이나 아파트 단지 한복판에서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신원 확인조차 없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현장을 고발합니다. 첫 소식 코로나19 상황입니다. 해군 상륙함에 근무하는 승조원 33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좁고 밀폐된 함정 특성상 감염 속도가 빨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 집단 감염 사태를 맞은 해군은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올리고 모든 함정 승조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일 해군 상륙함이 진해 기지를 떠난 뒤 이 함정에 타고 있던 간부의 가족이 확진자를 접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군은 상륙함이 평택 기지에 입항하자 해당 간부를 상대로 진단검사를 실시했는데 결과는 확진이었습니다. 곧바로 나머지 80여 명의 승조원에 대한 추가 검사로 30여 명의 확진을 확인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해군 함정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진해 어린이집 확진자와 접촉했던 간부의 가족이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정확한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군의 또 다른 함정에 승선해 있던 간부가 가족의 확진 판정으로 훈련을 중단하고 긴급 회항했습니다. 이어 함정 근무자 110여 명에 대해 전수 검사를 실시했는데 다행히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함정 내 첫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해군은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으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의심 사례뿐만 아니라 모든 해군 함정에 근무하는 승조원 전원에 대해 PCR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려했던 함정 내 집단 감염이 발발하자 서욱 국방장관은 긴급 지휘관 회의를 소집해 보안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지휘관 주도로 인원, 장비, 시설에 대한 방역 실태를 단기간 내에 전수조사하고 취약점을 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외출 간부에 대한 PCR 검사 등을 강화할 것과 5월 초로 예정된 군 백신 접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새 8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 1월 초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일부 지역의 거리 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하기로 하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797명으로 지역 발생도 7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지난 1월 7일 이후 최대 규모로 800명대에 바짝 다가선 겁니다. 이런 증가세에도 요양병원 선제검사와 백신 접종으로 사망 중증 환자는 줄고 있다며 의료 역량에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 평가입니다. 하루 평균 약 1,300여 명의 환자가 계속 발생하더라도 큰 문제 없이 대응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3차 대유행이 있었던 지난해 12월보다 상황이 낫다고 본 겁니다. 특히 경북 일부 지역은 이달 환자 발생이 10여 명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거리 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집합 금지를 최소화하는 개편안을 현실에 적용해 본 뒤 다듬어 간다는 방침입니다. 인구 밀도가 낮고 도시 지역은 이제 포함이 되지 않아서 시범 사업한 경험만으로 확산을 시킬 수 있을지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합니다. 시행 시기가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개편안이 현재 체계보다 방역 수칙이 느슨하다는 이유로 확산세가 안정될 때까지 미뤄왔는데 지금 시행하는 건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비수도권까지 지금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태고 무증상 감염이나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상태에서 지방별로 다른 완화 정책을 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고 생각하고 정부는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라며 해당 지역에 1단계를 적용하되 9명 이상 모임은 금지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도 300명에 가까운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경남에서만 수십 명이 감염되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경남에서 추가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는 40여 명, 진주와 사천, 창원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진주는 누적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진주시는 오는 26일까지 노래 연습장 230여 곳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창원 어린이집, 김해 노인보호센터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상생활 전반에서 확진자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유흥시설과 음식점 방문자로 인한 종사자와 또 다른 방문자 간의 감염이 확산되었거나 배우자 확진 이후 가족 간의 감염에 이어 충북 청주에서는 외국인 가족이 무더기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30대 외국인 가족 4명과 20대 외국인 가족 3명이 동시에 확진됐는데 5명은 무증상이었습니다. 이들은 평소 가족 간 왕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증평에서도 청주 20대 외국인 확진자와 접촉한 30대 외국인 가족 3명도 감염됐는데 방역당국은 이들 국적이 같은 것을 고려해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었고요. 함께 가족끼리 숙식도 함께 하면서 지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전체와 그 지인들을 통해서 감염된 사례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울산 현대자동차 울산 3공장에서는 지난 19일부터 산발적으로 확진 환자 5명이 나와 하루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와 전북, 전남 등지에서도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예정된 백신 도입이 지연된 사례는 현재까지 한 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 총리 대행은 오늘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4월 말까지 300만 명, 6월 말까지 1,200만 명을 접종한다는 목표는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11월 집단 면역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계약된 백신 7,900만 명 분량에 대해 11월 집단 면역 형성에 필요한 접종 대상자 3,600만 명의 2배가 넘는 물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만약의 상황과 변수에 대비해 추가 확보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일부 제약사와는 추가 공급과 관련해 협의가 매우 진전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코로나19 자가검사 진단키트에 대해서 정부가 조건부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개인이 진단키트를 구매해 직접 검사할 수 있는데요. 15분이면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은 자가진단 키트에 대해 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그동안 회의적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논란이 가열되고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지자 2개 회사 제품에 대해 조건부 품목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전문가용으로만 허가받은 제품을 개인이 사용할 수 있게 허가해주되 석 달 내에 자가검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조건입니다. 아주 신속하게 정확도는 떨어지더라도 유증상자들을 걸러낼 수 있는, 즉 감기와 적어도 코로나19에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50% 정확도만 된다 할지라도 그 50%는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 경우 개인이 코 속에서 채취한 검체를 튜브액에 넣어 이 액체를 키트에 떨어뜨리는 방식입니다. 임신 진단 키트처럼 줄이 하나면 음성이고 2개면 양성입니다.
줄이 안 나오면 검사가 잘못됐다는 뜻으로 15분이면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PCR 방식에 비해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조적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가 의심될 경우엔 반드시 선별 진료소를 찾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그 표준검사법인 PCR법으로 검사를 받기를 우선 권장드립니다. 아무래도 좀 민감도가 낮기 때문에 자가 검사에 의존하시기보다는 먼저 PCR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이제 올바른 선택입니다. 특히 바이러스 농도가 적은 무증상 감염자에 대해서는 결과를 확인하기가 더 어려워 실효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허가된 2개 회사 제품은 앞서 독일과 체코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 자가검사용으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제품들입니다. 국내에서도 앞으로 일주일 뒤면 약국과 인터넷 등을 통해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 수업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서울대학교가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코로나19 신속 PCR 검사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검사부터 결과 통보까지 2시간이면 끝난다고 하는데요. 대면 수업을 재개하는 데 도움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앞에 세워진 검체 채취소. 투명한 유리병 너머로 검사자가 서자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합니다. 검체가 옮겨진 곳은 다름 아닌 바로 옆에 있는 신속 분자진단 검사실. 서울대학교가 교육 현장에선 처음으로 신속 PCR 검사를 도입한 겁니다. 면봉을 코 안쪽 깊숙이 넣어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은 일반 PCR 검사와 같지만 채취부터 분석까지 한 곳에서 하다 보니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 훨씬 빠릅니다. 보건소에서 받으면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저희는 2시간만 기다리면 되니까 아무 불안감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검사를 받아왔습니다. 모바일 문진표 작성부터 검사까지 걸리는 시간은 5분 남짓. 살균기 지나가셔서 3번으로 가시면 돼요. 오전 11시쯤 검사를 받았는데 불과 1시간 반 뒤에 문자 메시지로 결과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양성을 정확히 인식하는 민감도도 95%로 높은 편입니다. 정확도가 낮은 타액 검사나 신속 항원 검사와 달리 기존 PCR 검사처럼 유전자를 증폭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는 26일부터 우선 자연대 대학원생과 교직원 등 2,700여 명을 대상으로 매주 한 차례 검사를 진행합니다. 다만 이 학내 검사가 최종 결과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양성이 나올 경우 일단 격리한 뒤 보건소 등에서 일반 PCR 검사를 다시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비대면 수업을 선택을 한다던가 아니면 비교과 활동은 아예 한다던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장에서 진단부터 통보까지 한두 시간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어느 정도는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서울대는 앞으로 검사 대상을 다른 단과대학과 학부까지 차례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2학기에는 전체 수업과 연구 기능을 정상화하는 걸 목표로 세웠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경찰이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의 가족회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가운데 강제 수사에 돌입한 첫 사례입니다. 강 의원은 회사 명의로 땅을 매매해 시세 차익 3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공직자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어제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과 관련한 회사와 은행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의 부인과 아들이 최대 주주로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 등에서 투기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18년 이 회사 명의를 빌려 진해양 제2부부터 2만 4천여 평을 사들였습니다. 강 의원 측은 김해 공장 이전을 위해 땅을 샀다고 밝혔지만 3년째 터 파기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19년과 지난해에는 땅 일부를 팔아 모두 30억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주변 땅을 투기한 혐의를 받는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은 고위직 가운데 처음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 행복청장 A씨는 재임 시절인 지난 2017년 4월 세종시 연기면의 땅 2,400여 제곱미터를 아내 명의로 사들였습니다.
당시 1제곱미터에 10만 7천 원이었던 공시지가는 주변 땅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3년 만에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행복청은 세종시 관련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광역도시계획 허가 등을 최종 집행하는 기관이라 A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투기 의혹이 제기된 다른 전현직 국회의원 10명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위직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민주당 안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요구가 잇따르자 서둘러 논란을 차단하려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세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자신은 종부세 완화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정리했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청문회 준비에 한창인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최근 민주당 안에서 잇따라 나오는 종부세 완화 주장에 대해 또다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전처럼 정부 원칙을 강조하면서 종부세 완화 움직임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렇게 설정할 이유가 있잖아요. 그 원칙을 지금 쉽게 흔들어버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실거주의 경우 2주택자도 보호해야 한다는 말로 논란을 일으킨 이재명 경기지사도 종부세 완화에 동의한 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실거주를 보호하고 투기, 투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마치 투기 목적의 2주택자 보호와 종부세 완화에 동의한 것처럼 잘못 보도되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내 최대 계파인 민평년 대표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소병훈 의원도 과격한 표현을 써가며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도 적극 수습에 나섰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는 물론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까지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해명했습니다. 재보선 참패 이후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꾸자는 주장이 잇따르는 것을 두고 갈팡질팡 역주행 행태라는 지적이 거세자 논란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관련 상임위원장들이 모여 부동산 특위 구성을 위한 첫 간담회를 가진 민주당은 앞으로 특위에서 당 차원의 부동산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무주택자, 또 1가구 1주택자 중심으로 논의가 될 것이다. 부동산과 관련된 입법들은 부동산 특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또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보선 참패 이후 민주당은 세금 부담으로 성난 민심과 내 집 마련의 꿈이 좌절된 민심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아는 국민의힘은 이참에 종부세를 확실히 완화하자며 민주당을 마구 흔들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4.7 재보궐선거 직후 민주당은 민심의 회초리에 반성문을 쓰겠다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민심 앞에 겸손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지금 여야 모두 민심과는 동떨어진 거 아니냐고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작으로 치면 국민의힘부터 한번 해보죠. 네. 20일이죠. 서병수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뭘 그렇게 탄핵받을 만큼 잘못을 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청와대의 오찬 초대를 받은 오세훈 그다음에 시장. 박형준 두 이제 시장이 가서 저 전직 대통령들 다 사면해 주시죠라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네. 뭐 좋은데 민심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민심이요. 상당히 팽팽한데 그래도 그 속에서 반대가 조금 더 높아요. 이게 지금 4월 19일에서 20일 날 1,058명 아랜서치 조사의 결과를 보면은 찬성이 44.8, 반대가 50.2인데요. 예. 이게 올해 1월 달에도 사면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동일 아랜서치 기관에서 동일하게 조사를 했을 때도 찬성이 50.6, 찬성이 44.1, 반대가 50.6이어서 여론상의 그 반대가 조금 더 높은 흐름은 변화하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그 20대와 40대 같은 경우는 반대 의견이 66%, 67%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연령별로 보면은 이 젊은 세대 사면에 대한 반대가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제 지지를 많이 받은 쪽이 20대 남성들이다라고 해서 이제 관심이 높습니다만은
20대도 반대가 66.2%. 2%. 예. 꽤 높네요. 예. 그리고 이게 이 사면과 관련해서 이렇게 국민 화합 차원이라는 명분으로 예전에도 이제 많이 정치권에서 거론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 이 사면에 대한 입장이 조금 다른 게 이게 아무래도 탄핵을 통해서 시민과 촛불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올해 1월 달에 갤럽에서 실시한 조사를 보면은 현 정부가 사면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37%, 현 정부에서 사면하면 안 된다라는 게 54%였는데 젊은층 20대, 30대, 40대는 68, 72 이 정도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예전에는 이제 사면은 국민화합 차원에서 좀 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이 독특한 상황 속에서 사면을 안 하는 게 좋겠다. 현 정부에서는. 왜냐하면 그게 현 정부의 탄생의 배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흐름을 좀 정치권에서는 잘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0대에 66.2 반대, 네. 그다음에 40대에 67.9 반대. 네. 근데 30대 중간에 54.5는 어떤 흐름에서 갑자기 뚝 끊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아무래도 좀 경제 중심 세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조금 뭐랄까 이게 사면에 대해서 좀 태도가 약간 좀 애매하게 좀 취하는 건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대는 뭐 아직은 그런 세대가 아니고 30대 하면은 내 집 빨리 마련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그렇죠. 여러 가지 좀 빨리 좀 정치권이 안정이 돼가지고 뭔가 좀 내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걸 좀 원하기 때문에 빨리 좀 사면이 돼서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취향 의도인 것 같습니다.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렇게 쉽지 않다 의견들이 뭐 한쪽으로 확 쏠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번 그 얘기를 잠깐 들어보고 오죠. 재해 유무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과거에 이 군사 쿠데타도 일으킨 전직 대통령들도 이렇게 감옥에 오래 있지 않았거든요. 대통령께서 크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지금 소신이에요. 우리가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사면론을, 그것도 선거 끝난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서 꺼낸 것은 너무 우리가 국민들께 비춰주기에 저 당이 이제 좀 먹고 살만한가 보다라는 인상을 주기가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20대, 30대의 지지자분들도 저한테 굉장히 많이 연락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번에 한번 국민의힘을 믿고 투표를 한번 해봤는데 역시나 당신들은 또 너무 또 과거로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쓴소리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네. 자. 재보선 이후에 상승세를 국민의힘이 계속 탈 줄 알았는데 이번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살짝 떨어지고 민주당은 다시 살짝 오르고 올라가고. 대통령도 살짝 오르고 물론 뭐 민주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예전 같지는 전혀 않습니다만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살짝 떨어졌습니다. 지금 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은 국민의힘은 2%포인트가 빠졌고 민주당은 1%포인트가 상승을 했는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재보선 결과에 따른 어떤 반성의 분위기가 내부에서 있고 우리가 무엇을 좀 잘못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변화의 목소리가 있었고 또 이제 개각 등을 통해서 어떤 쇄신과 안정 그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상승을 한 것 같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빠진 이유는 이제 압도적으로 좀 밀어준 거잖아요. 밀어줬는데 오세훈 시장과 자치단체장들의 경우에 부동산 이슈와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은 이제 재건축 안전지단 기준 완화를 이야기하면서 시장에 좀 불안정성 요인을 보내줬고 또 공시지가 동결 같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또 대립하려고 하는가 이런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면에 대한 목소리가 내부 중진 의원들로부터 나오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신뢰를 주지 못하는 흐름 속에서 2%포인트 정도 빠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도 말씀하신 대로 뭔가 좀 해보겠다고 애는 쓰는데 아직도 뭔가 분명히 빨리 벗으려면 벗든지 사과하려면 사과해서 마무리를 짓든지 해야 되는데 전임 시장들의 중도 퇴진 문제를 갖다가 제대로 확 해결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윤호중 원내대표는 또 현충원에 가서 뭔가를 잘못 썼다고 좀 지적을 받는데 말이죠. 네, 이게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이게 지금 변화된 흐름이 있어요. 이 사과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젊은 세대들은 조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과를 받아들이는 게 좀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TOP라는 게 있는데 뭐 그 상황이라든지 또 적절한 장소, 시기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나의 자존심을
그 훼손하지 않는 그런 사과 이런 걸 받기를 원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섬세하지 못하게 내가 그냥 사과만 하면 됐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번에 윤호중 그 원내대표의 그 발언 장소라든지 이런 네. 게 굉장히 좀 적절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피해자 같은 경우 아니 내가 왜 현충원에서의 그렇죠. 사과를 받아들이냐 예, 순국선열도 아닌데 그렇죠. 좀 뜬금없이 그렇긴 하죠. 그래서 이게 또 이제 뭐 국민의힘이 먼저 사과했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좀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좀 이렇게 뭔가 좀 도드라지게 보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사과를 하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럴 예. 경우에도 이게 내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사과를 할지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근데 당론을 빨리 모으자고 했다가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뭐 찬성하는 그쵸. 사람이 있고 하다 보면 예, 이제 예. 당도 좀 위태위태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는 네.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질질 끌고 가면 또 어렵습니다. 예. 네. 그런데 부동산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뭔가 국민들이 크게 반발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걸 방향을 좀 돌려볼까 아마 내부에서 논의가 계속 되거나 네. 발언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다라고 반발하거나 하는 또는 그걸 갖다가 묻으려고 하는 또 움직임도 예. 있습니다. 여론으로 보면 어떤 게 맞을까요? 이게 지금 부동산 이슈는 워낙 이게 그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축이 작동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내가 올랐어도 더 많이 올랐냐 덜 올랐냐 아하. 또 내가 집을 사도 부모님을 도움을 받냐 안 받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서 이 굉장히 다루기가 좀 민감하고 예민한 건데 이번에 그 4.7 재보선 이후에 서울에서 승리한 구가 없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지역구 의원들이 이 종부세 빨리 완화해야지 좀 다음 선거 때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좀 작동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경제 정책은 일관된 사인을 시장에 주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그러니까 기존을 흔들지 않으면서 부분적인 어떤 보완책을 강화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급격하게 바꾸려고 하니까 그게 좀 시장에서는 불안정성으로 다가가서 좀 안 좋게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사실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구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뭐 거기를 예.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예전에는 강남 3구만 이게 우리가 민주당에서 좀 더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썼다면 지금은 마용성이라든지 노후도강이라든지 더 이게 확장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 이슈에 굉장히 또 민감한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다음 선거는 총선거가 아니고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예. 어떤 정책에 말씀하신 대로 개연성이라든가 시그널 같은 게 항상 정확하게 그렇죠. 각오를 해야 일관된 되는데 흐름으로 가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뒤죽박죽 되는 거 가면 오히려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지가. 예. 예. 그렇군요. 자,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도 나왔습니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양강 구도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예. 네네. 현재 이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예. 계속. 이게 지금 그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후보의 그 이제 구도를 보면은 22에서 25 사이에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예.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넘어야 될 그 변수, 넘어야 될 그 장벽이라는 게 있다면 그 당의 지지율보다 낮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조사 보면 당은 한 30% 초반대, 31, 30 요 정도인데 이재명 지사는 한 25에서 뭐 23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좀 당 지지율을 뛰어넘는 그 어떤 지지율의 상승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역대 그 후보들 보면은 차별화를 통해서 이제 후보로 나타나게 되는데 차별화하지 않는 차별화, 예. 요 기조를 하면서 존재감을 높여야 되는 그런 어려운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정당 후보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정당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제 들어가서 어떻게 정당 후보가 되느냐 더욱 이재명 지사보다 더 어려운 지금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뭐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데 네. 일단은 언론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그렇죠. 이제 띄우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행보를 본격적으로 뭐 바깥으로 하지를 않아서 뭐 하게 되면 올라가겠죠. 그리고 지금 이 사면 이슈가 윤석열 그 후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관여됐던 이슈다 보니까 이 사면 이슈를 본인이 어떤 입장에서 이제 메시지를 낼 것인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사면 여론이 굉장히 좀 까다롭고 어려운 여론이 잡혀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예,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양강구도라고 해서 좀 서운하실 것 같은데 이낙연 전 대표는 8, 네. 홍준표 3, 안철수 3, 정세균 2, 없음이 23이면 상당히 그렇죠. 많네요. 부동층이 지금 많은 상황인 거죠. 부동층이 예. 많네요. 예. 네. 그리고
정권 유지보다 정권 교체하자는 여론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민심인가요? 그렇죠. 그게 지금 그 작년 말부터 올해 초 계속 그 동일문항으로 조사가 됐을 때 전부 다 이제 50대 초반 정권 교체 의견이 높았는데 이번에 그 한 조사 그 결과를 보니까 제3세력까지 포함했을 때는 거의 60% 가까이가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제3세력이라고 하신 거는 국민의힘이 아닌 또 다른 쪽으로 바꾸는 게 낫겠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까지 23. 그다음에 제일 야당으로 정권 교체 37 이렇게 하면은 거의 60%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지난 그 3월 초에 조사한 것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나온 이유는 이제 선거 결과에 따른 후폭풍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이것이 계속되는 건 아니고 이제 경선으로 넘어가게 되면 새로운 또 기대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정권 교체 여론은 조금 바뀔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여야 두 후보 이재명과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두 후보 모두 그 당은 싫은데 인물은 좀 관심이 간다 이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이 정권 교체에 대한 그 여론도 조금 지형 바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정권으로 그냥 가자. 31%. 아무튼 어느 쪽으로 바꾸든 바꾸자. 60 이렇게 되는군요. 여기서도 역시 20대는 아직도 결정 안 한 무당층입니까? 무당층이라기보다는 좀 바꾸자는 쪽이 강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는 좀 더 지켜보면서 계속 얘기를 나누기로 하죠. 오늘 소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보궐선거 이후 국민의힘 측이 TBS 김어준의 뉴스 공장의 진행자 김어준 씨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회 상임위에서는 김 씨의 출연료까지 문제 삼으며 감사원에 감사를 촉구하기도 해 여야 공방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TBS는 국민의 세금 400억 원이 들어가는 그런 기관입니다. 멋대로 쓰면 안 됩니다. 감사원의 감사 요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정당하다고 보는데 해주시기는 걸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저희도 각종 종편 방송에서 저희 쪽에 좀 불리하거나 과도하게 발언하는 진행자나 출연자들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할 거고 그럴 경우에 이 상임위가 쓸데없는 방송의 어떤 대리전처럼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감사원 관계자가 TBS를 직접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감사원은 TBS를 찾아 김 씨의 출연료 근거 규정과 결제 서류 확인 등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김 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출연료는 핑계라며 특정 정치 세력이 마음에 안 드는 진행자를 퇴출하려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일개 라디오 진행자 때문에 감사원이 특정 기관을 감사한 사례가 감사원 역사상 있었나요? 이명박 정부 때 KBS 정현주 사장 찍어내기 위해서 감사원을 동원했던 것처럼 그거 아닙니까? 언론 노조도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부 시절의 감사원을 떠올리게 한다며 감사원의 조치를 맹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감사원은 단순한 사전조사 성격으로 정식으로 감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일부 보수 단체들은 버스에서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트는 기사들을 고발하겠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SNS에는 그런 식이라면 보수 신문 구독하거나 종편 방송 틀어놓는 공공기관도 고발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신문사들의 부수 조작 의혹부터 조사하라는 반박 주장도 제기됐는데요.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잘못 사용되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겠죠. 다만 언제나 같은 기준, 같은 잣대가 공정하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비령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직접 만나서 직접 타보겠습니다. 네, 최근 경기도 용인시를 비롯해서 이 리얼돌 체험방이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저희 뉴이처 제작진의 취재 결과 이 리얼돌 체험방은 제대로 된 간판 없이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인천시 청라동인데요. 이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리얼돌 체험방에 저희 뉴이처 제작진이 직접 찾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좌번호를 드리면 송금해 주시면 되고 1시간에 4만 원이고 2시간에 2만 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세한 거는 제가 문자로 남겨드릴게요. 도착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제 이용 횟수는 안내해드리거든요. 거기 뭐 간판 같은 게 있나요? 아니요, 오피스텔이라서 따로 간판은 없어요. 지금 앞에 도착했는데요. 부동산이라고 혹시 보이나요? 그쪽에 보시면 입구가 있어요. 중고생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고생들이 그런 걸 생각할까요? 올 걸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네, 더욱 큰 문제는 이 리얼돌 체험방이 이 수천 세대가 몰려있는 아파트 단지 한 복판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가와는 불과 한 블럭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제가 직접 이 스톱워치를 들고 가서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걸어온 거리는 한 100여 미터, 시간은 한 1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저 A동에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정말요? 네네네. 대박 사건. 전혀 모르셨던 거죠? 상상도 못했죠. 그냥 볼 때는 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처럼 보이잖아요. 상상도 못했네요. 반대한다고 많이 하죠, 카페에서. 아, 원래 생긴다는 얘기가 있었었던 거예요? 네, 집 앞에 그것도 있었어요, 그거. 배너 같은 거? 네. 근데 그거 카페에서 막 이제 그런 운동을 하니까 그건 없앤 것 같아요. 남자 중고등학생들이 보면 호기심에 혹시 나쁜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럴까봐 걱정이죠, 엄마들. 국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이게 뭔 일이냐. 이게 매춘 그렇죠. 예. 그래서 반대를 많이 해가지고 결국에 상가 쪽에 못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그 오피스텔로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내가 이 한 달 안에 이 업소를 빼겠다. 여기서 안 하겠다. 그래서 예. 본인 영업을 접는다는 말은 안 하고요. 예. 내가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그게 전부라고 합니다. 평화로운 아파트 단지 한 복판에 자리 잡은 리얼돌 체험방.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비밀리에 영업을 강행하면서 나이나 신원 확인조차 하지 않는 위험천만한 영업 행태에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리얼돌 체험방이 성행하고 있는데 법망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관리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군요. 예, 현장에 다녀온 양시창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양 기자,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예. 자, 영상에서도 봤는데 어제 유흥업소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 아니라 뭐 아파트, 학교, 학원가 이런 곳에 있다니까 상당히 놀랐습니다. 네, 저 취재한 장소는 그 인천시 청라동의 오피스텔 단지고요. 화면에서 보셨지만 주변은 전부 다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곳입니다. 오늘 다시 저희 제작진이 업주와 통화를 했는데요. 우선 그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인이 운영하는 이 체험방 영업 장소는 저희가 방문했던 곳을 포함해서 근처에 모두 12곳이나 된다고 하고요. 또 자신은 지난해부터 영업을 해오던 사람이 아니고 업주로부터 업주에게 권리금까지 지불을 하고 2달 전부터 새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통은 상주하는 직원이 신원 확인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제작진이 간 날은 하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영상을 보니까 주민들의 걱정, 반발이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불법이 아닙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해당 장소 영업 장소에 대한 장소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예. 그 교육환경보호법을 보면요, 청소년의 출입 고용 금지 업소로 지정이 되면 학교 반경 200m 안에서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고요. 또 2011년 여성가족부에서 이 리얼돌 체험방을 이 청소년 금지 업소로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따라서 학교 200m 밖에 있으면 불법이 아닌 것이 되는 거고요. 이 업체는 학교로부터 한 400m, 500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예. 물론 100m 거리에 학원들이 굉장히 즐비했지만 이 학원들은
이 교육환경보호법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곳을 지나는 학생들은 그냥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장소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 신원 확인을 하지 않는 영업 행태는 불법일 수 있습니다. 예.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이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경찰의 단속이나 지자체 또 교육청의 그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리얼돌이라고 하는 것도 아직은 낯설지만 리얼돌의 체험방 하니까 이건 뭐 완전히 처음 듣는 이름인데 많은 분들이 낯설어하실 겁니다. 진짜 전국에 그럼 이게 얼마나 됩니까? 안타깝지만 이 리얼돌 체험방과 관련된 공식적인 통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이 리얼돌 체험방이 지자체나 정부의 허가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업종이기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영업할 수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이제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려고 국세청에 신고 내역을 물어봤는데 분류 코드조차 지금 없는 상황이어서 현황 파악이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는 그냥 서비스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다만 그 리얼돌 체험방 후기를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그곳을 보니까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드러난 곳만 한 30여 곳이 되고요. 또 전국에 퍼져 있다는 것을 저희 취재진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얼돌 체험방으로 분류할 수가 없으니까요. 업종 코드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요. 예. 그러면 뭐 전국에 있는 뭐 이런 뭐 이 상호라든지 이런 걸로 다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예. 예, 전국적으로 퍼져 있고 또 서울의 한 여대 앞에도 이 체험방이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여대를 광고 문구에 써서 최근에 좀 논란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그 리얼돌 체험방 후기 그 사이트에 올라온 광고 글이 문제가 된 건데요. 네. 리얼돌을 이 근처에 있는 여대생인 것처럼 문구를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땡땡 여대생 오늘 미용실에 다녀왔습니다.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해당 학교와 학생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문제뿐 아니라 여대생 전체를 성적 대상화했다는 점에서 여성인권 침해로도 볼 수 있겠죠. 예. 이 대학 학생들은 우리는 인형도 성기구도 아니다라는 성명을 통해서 이 체험방이 여성 개개인의 권익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지자체의 영업 제한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대학 측도 업체에 직접 이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 업체는 관련 글을 모두 내리고 지점 이름도 바꾼 상태입니다. 예. 예.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이 리얼돌 수입 자체를 금해야 된다라는 국민청원도 있었고 관세청도 풍속을 해치니 이거는 수입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사법부 쪽에서는 오히려 그건 갖고 와서 나쁘게 쓰든 좋게 쓰든 알 수 없지만 수입 자체를 금하는 건 너무하지 않냐라고 계속 업자들 편을 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관세청 수입 금지에 앞서서 대법원이 지난 2019년에 수입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대법원 판결 이후에 관세청이 수입을 금지하면서 이 수입 업체들이 관세청과 지금 현재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모두 20건인데요. 이 중 11건 판결이 났는데 모두 업체의 승리로 판결이 났습니다. 수입 자체를 막는 것은 과도한 조치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업체 측은 이 여성 인권 침해 시각에 대해서 리얼돌은 성인 용품이고 이 사용자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사적 영역의 수단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존 인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이상 어떤 창작물로서의 권리가 인정돼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죠. 반면에 여성 단체는 인간의 신체와 얼굴을 정밀하게 모방하는 제품의 특성상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잘못된 성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리얼돌 존재 자체가 여성의 어떤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입이나 국내 유통을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 리얼돌 체험방이 이제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 관련된 논란도 함께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튼 사법부가 우리 사회의 방향을 어떤 쪽으로 잡고 뭔가 판결을 갖다 하나씩 내려가느냐도 좀 궁금해지는 아주 애매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풍속이 헤쳐지는 건 어떻게든 막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예. 자, 양시장 기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로 민변 출신인 이현주 변호사를 임명하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별검사로 임명된 이현주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2기록,
법무부 인권정책과장과 대전시의 정무부시장을 거쳐 법무법인 새날의 변호사로 재직해왔습니다. 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차기 검찰총장 인선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대검찰청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공소 제기와 수사 계속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에게서 판단받아보기로 했습니다. 피의자의 신분과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오인서 수원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앞서 오 고검장은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 소집을 신청하자 중간 절차를 생략하고 개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대검에 직접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기소될 위기에 놓인 이 지검장이 시간 끌기 전략에 나서자 맞불 작전에 나선 거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오는 29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추릴 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엽니다. 이 지검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서 대검이 소집한 수사심의위는 속도를 내고 있는 차기 총장 인선 절차의 최대 변수로 꼽힙니다. 수사심의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시기가 언제로 잡히느냐에 따라 셈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심의위원회가 총장 후보 추천위 회의 전에 이 지검장 기소나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낸다면 추천위가 이 지검장을 후보군에 올리는데 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반면 심의위원회 권고 전에 총장 후보 추천위가 먼저 열리고 이 지검장이 차기 총장 후보군에 포함된다면 검찰이 기소를 강행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심의 소집을 요청한 것과 총장 인선 절차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우리 추천위원님들이 자유롭게 토론해서 압축을 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여러분들께서 기사에 쓰시는 것처럼 유력 후보다 이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시기나 권고 내용이 총장 인선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 대검은 관련 절차에 따라 위원회가 개최 일시를 신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의 멱살을 잡은 회원에 대해 광복회가 상벌위원회를 열려고 했으나 반대 측의 반발에 파행을 겪고 무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광복회 관계자와 광복회원 사이 욕설과 몸싸움까지 주고받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양측 모두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인데요. 이승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후손으로 구성된 광복회 관계자들과 광복회원들이 고성의 욕설은 물론이고 격한 몸싸움까지 벌입니다. 충돌의 원인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장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 등을 역임한 김붕준 선생의 손자인 69살 김임용 씨. 김 씨는 지난 11일 102주년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의 멱살을 잡았다가 광복회 상벌위원회에 출석을 통보받았습니다. 상벌의식은 명예실추 등을 이유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 하지만 광복회 개형 모임 등은 정치인 출신인 김 회장이 돌출 언행으로 국민 분열을 불러왔다며 오히려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원웅이가 나와 둘이 세워놓고 김원웅이 잘못한 게 맞는가? 내가 잘못한 게 맞는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벌위에 앞서 광복회원 수십 명이 김 회장 사퇴를 촉구하는 맞불 집회를 열었고 광복회 관계자들이 건물 출입을 제지하자 반발한 회원들이 진입을 시도하며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안 됩니다. 들어와. 안 돼요. 들어와요. 그래. 사고 나니까. 결국 광복회 상벌위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다음 달 7일 2차 상벌위를 열기로 했는데 여기서 내려질 수 있는 최고수위의 징계는 제명 조치입니다. 김원웅 회장은 앞서 지난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독립운동가 최재형 상을 수여하고 미국의 국익인 분단을 지킨 게 호국이냐 등의 발언을 해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김원웅 회장에 반대하는 광복회 개혁 모임 등은
앞으로도 광복회 행사 때마다 항의 시위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어서 당분간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방송 인터뷰 하신 적 있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사회복지 3학년 과정에 있고요. 청소년 상담사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2015년 9월 18일 금요일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와 가해자는 밥을 관계였고 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언어폭력을 매일 들어야만 했습니다. 물리적 폭력보다 저는 그들의 놀림, 언어적 폭력이 더 견디기 힘들었고 심지어 저는 그들의 장난감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했었고 2015년 그때가 언어폭력도 받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별로 좋지 않았고 이런 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죽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 들어섰고 그리고 점심시간에 결국에 이제 창문으로 입원을 하자마자 이제 그 다음날에 수술을 하게 되었고 그 수술을 받고 난 뒤에서도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저를 걱정해주고 저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사실을 가장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많이 털어놨었어요. 그냥 어디 상담소 가서 털어놓은 적도 있고 제 지역에 있는 곳이 아니라 조금 떨어져서 그쪽에 가서 이런 걱정이 있고 고민이 있다 들어만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해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이 되는 건데요. 그냥 저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내 할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지금까지도 아직 그런 생각은 가끔 하는데 조금 아직 저에게 남겨진 과제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저는 가해자도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가해자가 정말로 100% 악의로 인해서 이 아이를 괴롭히려고 했는가, 한 명이 한 명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을 데리고 한 명을 괴롭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남의 눈을 시선을 신경을 쓴다는 건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그거를 말리고 뭐 방어자 역할을 했다면 그 학교폭력 자체는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저는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이 혼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있다. 없으면 찾아라. 분명히 어디인가 있겠다. 네, 보십시오. 촉법이니까 14살, 13살, 12살 그 나이에도 폭력에 의해서 죽고 싶어서 유서를 써야 되는 학원 폭력. 최근 집계로는 초중고교 학원 폭력 피해가 줄었습니다. 코로나19 비대면 수업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전년도는 11.2%의 응답자가 피해를 경험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6.7%로 줄었습니다. 언어 폭력이 가장 많았습니다. 여기서 사이버 폭력, 이것만 따로 떼어서 보죠. 이건 많이 늘었습니다. 보십시오. 아까 16.3%의 학생이 사이버 폭력을 경험했다라고 했는데 전년도는 6.3%였습니다. 언어 폭력이 가장 많았습니다. 요즘 가해자 중심으로 사회 이슈가 되고 있지만 중요한 건 피해를 방지하는 것, 그리고 피해자를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당하는 현장에서 누가 막아주거나 말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 인터뷰에서도 나왔었죠. 그런데 그 가해 현장의 목격자로 있었던 학생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른 척 방관했다가 26.7% 가장 많습니다. 뭐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알렸다 18.8도 있고, 가해 학생 편에 섰다도 7.2%가 있네요. 그 다음에 피해 학생을 위로했다
그리고 직접 나서서 말렸다도 15% 정도 있습니다. 직접 나서서 말렸다는 학생들은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과감하게 나섰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가해자랑 맞부딪혀도 뭐 나를 어쩌겠느냐, 웬만큼 자신이 있는 학생입니다. 아니면은 나한테 좀 보복을 하겠지, 그러나 별 걱정 없이 또 다른 친구들하고 잘 학교에서 지낼 수 있는 정도의 안정된 위치를 갖고 있다. 아니면은 교사나 부모와 관계가 안정적이어서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대답들이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방관자를 방어자로 바꾸는 게 학원 폭력 해결의 필수 과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방관자가 방어자로 바뀌도록 하는 것은 학교의 정책과 꾸준한 노력에 의해서입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비트코인과 도지코인 등 가상화폐가 폭락했습니다. 거품이 빠지는 조정 과정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금융위원장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못 박은 영향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5만 달러 선 밑으로 떨어져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비트코인은 국내 시간 기준으로 오전장에 이어 오후장 들어서도 글로벌 코인 시황을 알려주는 코인마켓캡에서 24시간 전보다 10% 가까이 폭락해 거래됐습니다. 비트코인은 올 들어 약 80% 급등했고 지난 14일에는 8천만 원 선까지 돌파했었는데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도 오후장 들어 6천만 원 선 아래로 급락해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종종 언급해 화제가 된 가상화폐 도지코인은 1코인 가격이 한때 하루 새 36% 폭락해 20센트 선까지 무너졌다가 다소 회복했습니다. 어피티에서 도지코인 가격은 지난 19일 오후 한때 575원까지 올랐었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 가상화폐의 급락은 거품이 빠지는 조정 과정으로 국내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투기 경고음이 커진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이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못 박은 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가상 자산에 들어간 분들까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림을 사고 판다는 것까지 우리가 그걸 다 보호해야 될 대상이냐는 부분에서는 좀 생각이 다르고요. 가상화폐를 화폐로도 금융상품으로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제도권 편입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투자 심리를 급격히 위축시켰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당분간 가상화폐의 조정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잠잠해졌지만 달걀값은 여전히 한 판에 7,000원대로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매물 처분된 산란개 수가 많아 7월은 지나야 달걀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기준 30개들이 달걀값은 7,358원, 평년 대비 2,000원 이상 비싼 가격으로 석 달 가까이 한 판에 7,000원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AI가 꺾였는데도 달걀값이 떨어지지 않는 건 달걀을 낳는 산란개가 워낙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AI 여파로 전체 산란개의 22% 가까이가 매몰 처분되면서 달걀 생산량이 평년보다 일평균 150만 개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산란개 병아리가 성장해 달걀을 낳기까지는 최소 5개월 이상이 걸려 빠른 공급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육개는 고기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육되기 때문에 한 달가량 짧은 기간 동안 키워져 도축되지만 알을 낳는 산란개는 대략 5, 6개월 정도 사육기간이 필요합니다. 물가 상승 압박이 가중되자 정부가 달걀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 달걀 수입 물량을 기존 2,500만 개에서 1,500만 개 늘어난 4천만 개로 정했습니다. 수급 상황을 점검해 6월까지는 충분한 규모의 수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추가 수입된 신선란은 대형 가공업체를 중심으로 공급해 국내 신선란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단 수입 확대로 일정 부분 효과가 있겠지만 달걀값은 쉽게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매몰 처분된 개체수가 워낙 많았던 만큼 산란개 병아리가 성장하는 기간을 고려해 두세 달은 지난 7월 이후에야 달걀값이 평년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최근 부산에서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던 식당들이 인터넷 개인 방송을 통해 공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부산시가 단속에 나섰는데요. 이런 식당이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에 있는 한 식당 주방입니다. 손님이 남긴 반찬을 재사용하다가 단속에 나선 특별사법 경찰관들에게 적발됐습니다. 깍두기도 금방 이거 다 구운 거야. 그 다음에 이 고추 있네. 이제 고추 이거 내가 묻던 거 있네. 내가 묻던 거. 손님 상에 올랐다가 남은 반찬을 반찬통에 다시 넣거나 따로 모았다가 재사용한 식당들. 업주는 장사가 안 돼서 그랬다는 핑계를 댑니다.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사실 이렇게 하면 얼마 됐겠지. 단속에 적발된 또 다른 식당. 반찬이 부족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최근 인터넷 개인 방송을 통해 깍두기와 육수를 재사용한 식당들이 드러나 위생관리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부산시는 음식점 2,50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습니다. 음식 재사용은 14곳,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쓰거나 원산지를 속인 곳도 12곳이었습니다. 반찬류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 남는 음식이 자연스럽게 많은데 아깝다고 생각하여 주방에 계신 분들이 다 모으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부산시는 적발한 식당들에 대해 15일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강원 전역을 휩쓸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가 설악산 국립공원 안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등산객들이 몰리는 시점에서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설악산 백담지구 계곡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사체입니다. 주변에 통제선을 치고 생석회를 뿌립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에 감염됐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내부에서 감염 멧돼지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 공원 외부에 겹겹이 친 철제 울타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국립공원 내부라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겁니다. 일단 국립공원에서는 총기 사용이 금지돼 포획이 쉽지 않습니다. 총기 포획은 지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수색 인력을 좀 확대 운영해가지고 폐사체 주변, 이제 폐사체가 발견된 그 현장 반경 3km 내외를 지금 집중 수색할 예정이고요. 다음 달 초 산불 조심 기간이 끝나고 탐방로 전면 개방을 앞둔 상황. 전국에서 등산객이 몰리면 전파 가능성은 그만큼 더 커지게 됩니다. 사람에게 피해는 없지만 신발이나 차량을 통해서도 바이러스는 퍼지고 양돈 농가엔 치명적입니다. 강원도의 경우 ASF 감염 멧돼지가 760마리 넘게 발견되며 지역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퍼진 상황. 이미 돼지 사육단지가 밀집한 충청 지역 경계 지점에서도 감염 멧돼지 사체 다수가 확인돼 전국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코로나 확산세 걱정돼서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9330님, 코로나는 지역도 업종도 사람도 가리지 않습니다. 일부 지역과 업종의 거리두기 완화 시기상조입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서 5712님. 전직 대통령 사면하면 국민 여론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정치권이 신중하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네, 학교 폭력 피해자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연지모님, 학교 폭력으로 힘들었을 텐데 그 시절을 잘 견뎌낸 모습이 참 대견합니다. 원하는 꿈 꼭 이루세요. 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라크의 한 TV 프로그램이 테러를 몰래카메라 소재로 삼아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네, 몇 년 전에는 시리아의 평범한 시민이 ISIS가 점령한 공포의 도시를 몰래카메라로 찍어서 그 참상을 고발해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송사 수준이 저 정도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내용을 함께 보시죠. 저희는 다음 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뭐?